비롯해서 영향권에 든 제주도는 하늘과 바닷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지자체들은 비상 대비 체제에 돌입했고 일부 학교들은 휴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일자리 안정 지원 금액을 늘리고 세금과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저임금 문제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집회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발간할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부와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명시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인천 남동공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이 급속하게 번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스프링클러는 작동이 안 됐다고 하는데 내부 구조는 소방에 제출된 도면과 달랐습니다. 68년 만에 재회한 이산 가족들이 짧은 상봉을 마치고 기약 없는 눈물의 이별을 했습니다. 너무 짧고요. 지금 동생도 그냥 하여간 엄마 같은가 봐.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입범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해 역대 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기간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27일에 발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아직 서울에서는 그 위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만 지금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9호 태풍 쏠릭입니다. 지금 위력, 경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난 2010년의 곤파스보다 더 위험한 태풍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오후를 기해서 제주공항도 전면 폐쇄됐습니다. 먼저 태풍의 경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은 지금 제주도 남쪽 180km 지점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제주 서쪽 해상을 거쳐서 낮에는 이 서해안을 따라서 쭉 북상하면서 호남, 충청 내륙 지역까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여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지금 화면상으로 보기에도 바람이 상당히 거센 것 같군요. 네, 지금 이곳 서귀포 여객터미널에는 초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인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빠릅니다. 제대로 몸을 가누기 힘들고 피부에 닿는 물방울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태풍 쏠릭은 현재 서귀포 남쪽 160km 지점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0m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속 40m를 기록한 곰파스와 같고 초속 53m를 기록한 볼라벤보다는 약한 규모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뿌라비룬에 피해를 입었던 방파제 일부가 벌써부터 유실되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9m가 넘는 파도가 치면서 방파제를 넘기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오후 5시부터 모든 운항을 중지했습니다. 제주도는 모든 해수욕장과 상습 침수구역에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또 도내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을 미루거나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태풍 쏠릭은 내일 오전 6시쯤 서귀포 서쪽 100km 해상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가 제주도와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바람도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쏠릭이 빠져나가는 이틀 뒤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5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여객터미널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지금 현장 중계를 하는 윤재민 기자의 몸이 상당히 방송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흔들리고 비도 많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태풍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그 길목에 위치한 서남해안 지역 주민들도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목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목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 전남 목포도 조금 전부터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로는 어선들이 서로 꽁꽁 묶여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입니다. 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서남해안 지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상 양식장이 밀집한 서남해안 어민들은 그늘막을 제거하는 등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산 항만공사는 오늘 오후 7시를 기해 모든 선박의 입출항을 통제하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경남 통영과 전남 목포 등 전국 98개 항로 170여 척의 여객선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한려해상과 지리산 등
8개 국립공원과 탐방로 250곳 출입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자치단체는 폭염에 설치한 그늘막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해 단축 수업과 휴교를 공고했습니다.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서남해 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풍과 함께 최대 8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태풍 솔릭은 내일 오후 3시쯤 목포 서쪽 약 70km 해상까지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이르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모레 아침까지 최고 4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에서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솔릭은 느린 속도로 올라오면서도 세력은 약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밤 수도권에 상륙하면 매우 느린 속도로 인구 밀집 지역을 핥히고 지나갈 것으로 보여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12시간이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가 이번 태풍의 특징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태풍 솔릭의 위성 사진입니다. 크고 선명한 눈 주변을 원통형의 구름이 둥글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일반 태풍이 나선형인 것과는 대조적인데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43m의 솔릭은 내일 밤 9시쯤 충남 서해안이나 경기만 쪽으로 한반도에 상륙한 뒤 모레 새벽엔 서울과 수도권을 관통해 낮에 북한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륙을 통과하는 밤 9시부터 12시간이 최대 고비입니다. 솔릭은 일반 태풍보다 진행 속도가 느려 그만큼 한반도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번 태풍은 제트기류가 북쪽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하면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간이 길겠습니다. 곤파스와 비교하면 솔릭의 강풍 반경은 300km로 곤파스보다 무려 1.6배가 더 넓고 이동 속도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더기 솔릭은 표면 온도가 28도 이상으로 높아진 해수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받아 물폭탄도 투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남해안, 지리산, 제주 산지에는 최대 500mm, 전국적으로도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번 태풍은 폭우도 문제지만 강풍이 특히 걱정입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40m가 넘을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 오늘의 포커스에서는 솔릭과 닮은 꼴 태풍으로 꼽히는 볼라벤 그리고 지난 2010년의 곤파스 때와 그 위력을 비교해봤습니다. 태풍 솔릭이 스쳐 지나간 일본 남부 아마미 지역입니다. 강한 바람 소리 들리십니까? 솔릭은 강한 중형급 태풍입니다. 바람의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될지 태풍 체험관에서 기자가 직접 바람을 맞아봤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고 몸도 휘청입니다. 들고 있던 우산은 뒤집혀 망가졌습니다. 최대 풍속 40m가 넘는 솔릭보다 약한 게 이 정도입니다. 실험 영상으로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솔릭과 비슷한 태풍으로 꼽히는 2012년 볼라벤 당시 기자들의 중계 영상입니다. 눈을 뜨기도 힘들고 말을 하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바람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만조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강풍이 더해져 마치 바닷물이.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제주가 초속 38m, 목포가 31m였습니다. 교회 첨탑이 쓰러지고 신호등, 가로수가 부러지고 공중전화 부스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볼라벤으로 인해 11명이 숨지고 6,36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다른 닮은 꼴 태풍 곤파스 때도 6명이 숨지고 1,674억 원의 피해가 났었죠. 두 태풍 모두 비보다는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솔릭 역시 강풍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풍에 의한 각종 재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여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했던 유리창, 볼라벤 때 줄줄이 깨졌습니다.
문제는 창틀입니다. 창틀을 고정한 유리창과 창틀이 헐거운 유리창에 바람을 불어왔습니다. 창틀을 고정시킨 쪽은 초속 50m에도 끄떡없는 반면 헐거운 창틀의 유리창은 초속 35m에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렇게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이고 창틀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리가 약해서 깨지지 않고요. 세시, 창문들이 이력되거나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유리창이 파손됐기 때문에 과유불급이라고요. 태풍 대비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제주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말 발간할 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을 적으로 명시했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라졌다가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국방백서에 명기돼 있던 개념인데 국방부가 이것을 다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만 너무 성급한 조치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도에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등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 이후 계속 유지해온 문구입니다. 하지만 올해 12월 발간 예정인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는 기존 적 개념을 삭제하고 군사적 위협 등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적으로 규정한 채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를 협의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백서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등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방어 태세만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선조치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되고 그만큼 안보력을 약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정훈 교육으로 쓰이는 장병 정신력 교재에서도 주사파와 종북 세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12월 발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예, 이런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죠.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상황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KBS 대선 후보 초청 토론.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을 주적으로 공개 천명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담보하지 않았냐며 다만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군사회담 등을 거쳐 북한의 상응 조치가 있을 때 함께 추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군을 정치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은 안보의식이 흔들릴 때 가장 공세적으로 나왔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주적 개념을 없앴는데 그 이후에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뺀다고 해서 새로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화해 무드에 고려할 만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미국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기름을 제공한 러시아 회사와 그 소유 선박을 추가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선박 한 척이 지금 부산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선박을 당장 억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21일 러시아 해운회사 2곳과 선박 6척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3번째 독자 제재입니다. 러시아 선박 패트리어트5가 올 초 2차례 북한 선박에 석유를 불법 환적했는데 이 선박과 관련된 회사 2곳과 이 회사 소속의 나머지 5척의 선박까지 제재 대상이 된 겁니다. 이 5척 중 하나인 세바스토폴호는 현재 부산항에 정박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 화물선은 올해만 포항과 부산 등 최소 11차례 입항했고 다른 제재 대상인 보가타르호와 파티잔호, 넵튠호도 올해 총 16차례가량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산에 정박 중인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억류하지는 않고 검색만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세바스토폴호의 경우 제재 대상 기업의 자산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미국도 유엔 제재를 직접 위반했다는 혐의를 언급한 게 없어 당장 억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여권 인사들이 연일 과거 정부 탓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일부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32만 명에서 지난달 18만 명으로 대폭 낮췄는데 오늘은 15만 명 정도면 정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도 했는데 이 3가지 발언 가운데 제가 보기에 어느 것 하나도 납득이 잘 되는 발언은 없습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연말쯤 고용 사정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선되더라도 올해 일자리 창출은 15만 명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새로운 이런 노동 공급 구조에서는 약 10만에서 15만 사이면은 정상적인 취업자 증가 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올해 고용 목표치 18만 명을 달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수 목표치를 당초 32만 명으로 잡았다가 지난달 18만 명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치 달성에 실패하면 정치적 책임을 질 거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질 자리라고 답변했습니다. 장 실장은 고용 악화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이라는 주장에도 일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 건설업 줄어든 걸로 인해서 파견 또는 일용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건설업 공사들이 이제 완료되는 시점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의견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2분기 가계 소득 동향이 발표됩니다. 소득 양극화 지표마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고용 참사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세금과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고 자금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핵심인 최저임금 문제는 제쳐두고 땜질식 처방만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주던 일자리 안정자금 월 13만 원이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부가세 면제 기준을 연매출 3천만 원까지로 올려 세금도 깎아줍니다. 내년 소상공인 진흥기금도 2조 6천억 원으로 증액합니다. 연말까지 카드사와 협의해 영세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 택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도 낮출 방침입니다. 지원책은 모두 37가지로 이 혜택을 다 받는다면 연매출 5억 5천만 원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62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문제의 본질인 최저임금은 제쳐두고 땜질식 달래기에만 집중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주장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업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고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카드사들도 최저임금과 카드 수수료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상당히 미흡하다 느끼는 거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여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와의 입장 차이가 재확인됐다며 오늘 29일로 예고한 총궐기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도웅입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발언 이후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시지가 현실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김 장관의 어제 발언을 들어보시고 공시지가 상승이 뭘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저희가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일단 김 장관의 발언이 정확히 뭘 뜻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시세가 급등하면 급등한 만큼 이 공시가격도 바로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실거래가가 10% 정도 올랐다면 이 공시가격도 그에 맞춰서 10% 정도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실제 가격이 단시간 급등한 경우에 이 공시가격을 2, 3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는 낮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요, 이 공시지가를 보고 부동산 보유자들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김 장관도 얘기했듯이 집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예전에는 2, 3년 정도 시차를 두고 천천히 공시지가에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상승분을 바로 공시지가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럼 일단 보유세가 많이 오르겠네요. 맞습니다. 보유세 많이 오르게 됩니다. 이 2년 전에 실거래가가 11억 원이었던 이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당시 공시 가격이 8억 800만 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16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보다 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공시 가격 역시 50% 오른 이 12억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보유세 납부액이 224만 9,760만에서 이 453만 1,392원으로 2배 이상 급등하게 됩니다. 급격히 가격이 오른 곳일수록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세금 더 내는 건 뭐 당연합니다만 이게 다는 아닌 거죠, 또. 예, 맞습니다. 공시가격은 이제 재산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낼지, 또 기초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을지, 국가장학금 또 받을 수 있을지, 자, 이런 것들 공공 분야에서만 61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자칫 세금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정부 입장에서도 이 공시지가 부분은 다루기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공시지가에 영향받는 게 61가지나 된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럼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 중 하나인데요. 의료보험료의 경우에 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내는 액수 차가 크게 납니다. 이 앞에서 예를 들었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의 경우에 이 기존 공시 가격대로라면 이 재산 등급이 37등급에 속하지만 이 내년에 50%로 이제 공시지가가 인상될 경우에 41등급으로 이제 훌쩍 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월 약 2만 8천 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직장인들은 뭐 내면 되겠습니다만 은퇴해서 고정 수입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부담이 커지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없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증세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집값 뭐 잡는다는 명분은 동일합니다만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홉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남동공단 화재 사고가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확산돼 피해가 컸는데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설계도에 있던 출입문도 실제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동감식반이 불이 난 4층을 조사합니다. 감식반은 4층 식당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4층에 있던 소화기 26대와 옥내 소화전 4개는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관계자가 소화기 등을 이용해서 초기 대응을 한 흔적은 안 보였다. 경찰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 초기에 불이 빠르게 번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은 스프링클러는 작동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하 배전실 거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유가족도 시신 확인 결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자는 불이 하나도 안 해줬어요. 옷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소문은 이거는 머리가 그래. 유족 측은 설계도에 있는 출입문이 실제로는 없어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측은 설계도면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면에 일부 오류는 있습니다만 개조를 한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부터. 경찰은 내일까지 합동 감식을 해 화재 원인과 업체 측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이어졌습니다. 화재 직후 바로 탈출했지만 동료를 구하기 위해 다시 화마 속으로 들어갔던 직원은 결국 숨졌고 신혼인 한 여직원은 가족에게 살려달라고 말한 게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커먼 연기로 뒤덮인 공장. 4층에서 일하던 51살 여성 A씨는 불이 나자 동료들과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이 보이지 않자 A씨는 불타는 건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살았는데 자식처럼 돌아서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한 직원이 있어요. A씨는 탈출로가 막히자 4층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유독가스에 결국 정신을 잃고 에어매트 위에 떨어졌습니다. 구조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일어나서 못 나오니까 그 난간대를 이렇게 오기 전에 내 힘이 너무 내 힘이 되니까.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31살 여성 B씨는 결혼한 지 2년도 안 된 신혼이었습니다. 119에 신고해달라며 가족에게 전화를 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알려달라고 전화하면 119에서 신고해달라고 전화했는데. 유가족과 업체 측은 합동분향소 등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워 이 지사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는데 조사를 거부하고 30분 만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김부선 씨는 하얀색 SUV를 직접 운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고발한 지 58일 만입니다. 김 씨는 거짓과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밝힌 뒤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낭독했습니다. 글을 읽을 때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재명 씨가 내게 했는지, 또한 어떻게 나를 속였고 내 딸과 나를 명예훼손, 인격 살해했는지. 조사실로 들어간 김 씨는 30분 만에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설득을 드렸는데 변호인을 꼭 굳이 선임하셔서 출석하시겠다고. 김 씨는 변호사와 함께 다시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재출석 시기는 9월 10일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는 아주 영리한 법조인이고 변호사예요, 이재명 씨는. 근데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대학도 문턱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제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분갑될 수는 없습니다. 또 김 씨는 이재명 지사 측의 거짓말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서울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학생 수십 명이 SNS 대화방 안에서 한 학생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비웃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집단 괴롭힘은 반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학교 측은 해결보다 쉬쉬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 여자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A양 등은 올해 입학 당시부터 최근까지 SNS 대화방에서 한 학생을 집단으로 조롱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사진을 합성해서 올리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해 퍼뜨리며 흉을 받는데 대화방 인원은 한때 6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은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내가 죽으면 이 40명이 편할 텐데 이런 자살 암시적인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 측은 담임 교사가 확보한 괴롭힘 증거 사진을 피해 학부모에게 주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 가해자 처벌을 위한 학교폭력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하는 등 사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직 몇 명인지 이것도 파악 안 된 상태예요. 정식으로 취재 요청을 해주세요. 정부로. 해당 학교는 지난해 자체 평가에서 학교 폭력 관리에 스스로 10점 만점을 부여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요즘 BMW 차주들은 불안한 건 물론이고 화가 나고 또 주변에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불이 잇따르자 정부는 결국 차주가 원하면 안전진단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그제 불이 난 BMW는 2주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차량이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뒤 불이 난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계기판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불안하잖아요. 다시 점검을 해서 연락을 준다 그러는데 국토부는 차주가 요청할 경우 재진단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희망을 원하는 차주의 경우에는 다시 그 진단을 해주겠다라는 거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BMW가 부담하는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콜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BMW가 보유 중인 리콜 부품은 2,700여 개. 대상 차량 중 2.6% 정도만 교체할 수 있는 양입니다. 부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품이 도착을 안 했고 부품은 10월이 넘어서야만 이제 그 부품이 교체가 가능하다고. 불자동차라는 오명에 주변에 미안하면서도 I fully understand that they don't want to be close to a BMW either. I don't want either. 주차나 세차도 맘 편히 못하는 불편함에 화가 납니다. BMW 주차 금지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백화점도 그렇고 그냥 일반 주차장이나 이런 건물에도 못 되고. 신호등 대기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D라고 써있으면 디젤이라고 딱 아니까 마크 띄는 사람들인데. 교통당국과 BMW 사측의 허술한 대응 탓에 차주들의 소갈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경찰 진상조사위원회가 고 백남기 농민 과잉 진압의 반성 차원에서 민주노총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낸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자조적인 한탄이 나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작성자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해도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꼬리 자르기 한다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댓글도 수십 건이 달렸습니다. 경찰 진상조사위원회가 어제 3년 전 민중총궐기를 이끈 민주노총 등 주최 측에게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을 취하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경찰 내부의 반응입니다.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용인되고 또 사후적으로도 사법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게 현장에서 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 당시 민주노총 등 주최 측은 경찰관과 의무경찰 등 92명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52대를 부숴 3억 8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직접 봤으니까 진짜 그때 막 두드려갖고 막 예를 들어서 다 부서지고 하는데 면죄부를 줘버린다 해요. 안타깝죠. 진상위의 이 권고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고 이에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백남기 씨 사망의 안타까움과 불법 시위에 대한 법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며 다른 불법 시위 대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표 선출을 사흘 앞두고 후보들 간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해찬 후보가 비틀거리는 영상을 두고 김진표, 송영기 후보 측이 서로를 유포자로 지목하는가 하면 여론조사 공방도 벌였습니다. 정은석 기자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는 이해찬 의원이 비틀거리고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내려옵니다. 이 동영상은 이해찬 의원의 건강 문제, 이해찬 건강 문제 보여주는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SNS에서 확산 중입니다. 김진표, 송영길 의원 측은 서로 상대방 측이 이 영상을 공개했다며 악의적 네거티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의원 측은 일절 말할 가치가 없다면서 과거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걸음걸이일 뿐 건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집니다. 당초 이해찬 의원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세라고 했지만 송영길 의원 측도 지난 20일 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진표 의원 측도 지지 않고 당원 대상 조사에서 김 의원이 호감도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은 상대가 공개한 여론조사가 응답률도 낮고 지역 편중이 심한 엉터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경선 후유증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TV조선 정섭입니다. 68년 만에 재회한 이산 가족들이 꿈 같은 상봉을 마치고 오늘 다시 헤어졌습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데 얼마나 발이 안 떨어졌을까요? 가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보검 기자입니다. 남매는 잡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백세 어머니는 실순 두 딸에게 그저 기도해주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줄 알아줘야 돼. 창밖의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높은 창문 너머 손바닥을 맞대려고 사다리 위에 올라섭니다. 슬픔을 달래려 애써 춤을 추거나 달리는 버스를 따라 뛰어봅니다. 사고 납니다. 사고 납니다. 100살까지 살아. 100살까지. 작별 상봉이 1시간 늘어 사흘 12시간 동안 만났지만 68년 헤어진 세월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13만여 명 가운데 이미 7만 5천여 명이 세상을 떠났고 5만여 명이 대기 중입니다. 지금처럼 100명씩 드문드문 상봉하면 수백 년이 걸립니다.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상시 상봉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너무 짧고요. 좀 길었으면 좋을 텐데 아쉽고 아유 다음에는 그냥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그냥 꿈같은 사흘을 보낸 가족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면 북측 가족들이 신청한 2차 상봉단이 이곳 속초에 모여 또다시 금강산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해서 합숙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무할 곳은 군부대가 아니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안영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18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복무 기간의 2배고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27개월도 두 번째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역병의 1.5배를 넘는 대체 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유엔의 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복무 방법은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숙을 하는 방안과 예외적으로 출퇴근도 허용하는 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자들은 군부대가 아닌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시설은 합숙도 가능합니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지뢰 제거 업무는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커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대체 복무안을 확정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체 복무제 대상 인원은 매년 600~700명으로 추정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제도 도입 이후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번 주말 수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역대 특검 가운데 스스로 연장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 이후 여권의 비난 공세가 거세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특검 스스로 정치 공세에 굴복해서 수사를 포기했다는 나중의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있었지만 다소 뜻밖의 결론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특검팀은 보강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 정도와 수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며 오는 25일 수사 종료를 선언한 겁니다. 지난 2달 동안 드루킹 일당이 8천만 건이 넘는 댓글의 공감 횟수를 조작한 혐의는 파악했지만 정치권 연결고리와 이른바 윗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선 특검 스스로도 의혹을 말끔히 규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극단적 선택과 김 지사의 영장 기각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차례씩 참고인 조사만 받은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특검에서 매듭짓지 못하고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특검 스스로 칼을 꺾으면서 검경의 부실 수사 의혹과 외압 가능성 등 숱한 의문들은 물음표로 남게 됐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네, 이번엔 다시 태풍이 근접해온 제주도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지금 서 있기도 꽤 힘들어 보이는데요. 비바람이 더 거세졌습니까? 네, 처음 소식 전해드린 지 40분 정도 지났지만 이곳 제주에서 느끼는 태풍의 위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밤 9시쯤 초속 30km였던 초속 30m였던 태풍은 초속 35m까지 올라갔습니다. 태풍 솔릭은 현재 서귀포 남쪽 150km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 95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40m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속 40m를 기록한 곤파스와 같고 53m를 기록한 볼라벤보다는 조금 약한 규모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뿌라삐른 때 피해를 입었던 일부 방파제가 벌써부터 유실되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9m가 넘는 파도가 밀려오면서 방파제를 넘기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오후 5시부터 모든 운항을 중지했습니다. 제주도는 모든 해수욕장과 상습 침수구역의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또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미루거나 통학 시간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태풍 솔릭은 내일 오전 6시쯤 서귀포 서쪽 100km 해상을 지나며 제주도와 가장 가까워집니다. 솔릭이 빠져나가는 이틀 뒤까지 제주도 산간 지역에는 최대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여객터미널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쳐서 가까운 이 깊은 밤, 저 우레 소리가 산맥을 넘고 설레이는 벌레 소리가 강으로라도 바다로라도 다 흐르고 말면 그 맑은 아침에 비로소 잠이 들겠다. 모기 입이 비뚤어져서 성화를 그친다는 처서가 바로 내일입니다. 더위를 치운다고 해서 처서지요. 드디어 잠자리가 보송보송해지고 창문을 닫고 자야 하는 서늘한 밤이 온다는 바로 그날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닥치는 내일 처서날도 서울의 새벽 기온은 27도 푹푹 찌는 열대야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는 엉뚱하게도 태풍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태풍이라도 적당히 와서 무지막지한 더위를 치워주고 가뭄과 녹조도 누그러뜨려 주기를 바란 것이죠. 그런데 번번이 비켜가던 태풍이 이번에는 정통으로 한반도를 덮친다고 합니다. 속담처럼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는데 뒷문으로 승냥이가 들어오는 격입니다.
잘 대비해서 태풍 피해가 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만 태풍이 지나가고도 적어도 9월 1일까지는 33도 더위가 계속된다는 예보입니다. 앞문으로 호랑이가 나가고 뒷문으로 늑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호랑이도 안 나가고 있는데 양쪽에서 으르렁대는 셈입니다. 가뜩이나 여기저기서 살기 어렵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폭염이 엎친 데 태풍까지 겹쳐 시름이 깊습니다. 그래도 이 태풍을 잘 견뎌내고 나면 질기고 질긴 늦더위 노염도 노여움을 거두고 한순간 거짓말처럼 사그라지는 날이 오고 말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름 내 불덩이처럼 지고 온 마음의 화도 씻은 듯 가시겠죠.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독일의 서정시인 릴케는 여름 폭우와 이글거리는 태양이 풍요로운 가을을 불러왔다고 찬미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혹독한 여름도 가을의 달콤한 결실을 낳으려는 산고라고 믿습니다. 그스럴 수 없는 것이 계절의 바뀜이듯 우리네 팍팍한 살림도 활짝 피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8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폭염 그리고 태풍이었습니다. 네, 태풍 솔릭은 밤사이 제주 해상을 지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쯤에는 목포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이후 내륙에 상륙하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서울을 지나겠습니다. 오후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 제주 부근 해상과 남해안 쪽으로는 태풍특보가 내려졌고요. 밤사이 경북을 제외한 남부 지역, 또 내일 오전에는 충남, 내일 오후에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발효되겠습니다. 특보가 내려지면 최대 초속 40m의 강풍이 불겠는데요. 수치만으로는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초속 15m면 입간판이 날아가고 20m 정도면 몸을 굽히지 않으면 걷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 40m까지 달하면요, 작은 돌들이 날아다닐 정도니까요. 실내에 계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 태풍 많은 비를 동반합니다. 제주와 지리산 부근은 최고 400~500mm 가까이 올 수 있고요. 서울, 경기 지역도 200 이상 내릴 수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 사이 남부로 확대돼 내일 정오 무렵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이 비는 금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정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야 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한계를 예상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특검이라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벌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특검의 수사 과정을 되돌아보면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의문부호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초기 수사 축소 의혹은 손도 대지 못했고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는 변죽만 울리다 말았다는 평가 역시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네,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